안녕하세요. 오늘은 땅끝집 특집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굴착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땅꺼짐의 규모가 큰 것들은 대체로 터널 공사나 건축 공사의 지하 부분을 공사할 때, 지하 부분을 굴착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한 터널이라든지 건축 공사장의 그러한 굴착 공사장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사례랑 우리를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일본은 이렇게 굴착 공사장에서, 특히 건축 공사장 같은 데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연도변, 그러니까 도로변이죠. 도로의 접한 부분을 정해서 그 부분에 굴착 공사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에서 이제 도로관리부서에서 규제를 하는데, 이 도로변에서 일어나는 굴착 공사로 인해서 도로에 그 손상을 주거나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변의 연도 구역을 정하는데, 이 연도 구역은 도로 폭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20m 이상은 5m 폭으로, 또 6 내지 20m에서는 3m, 6m 미만일 경우에는 이 도로폭의 반 정도를 연도구역으로 정하고, 이 연도구역 안에서 60cm 이상의 굴착공사, 60cm입니다. 60cm의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협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이 60cm를 이제 덮하는 경우죠. 그 경우에 요 안정각 라인이라고 해서 요 45도 도로 경계선에서 45도 경계에 요 하얀 부분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협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 구간 요거에 걸리는 굴착을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사전에 어떻게 안전하게 땅을 팔 건지, 어떻게 안전시설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지자체에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땅을 팔 수가 있게 됩니다. 요코하마 시에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굴착 공사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도로법에 의해서 굴착 승인을 받는 것 뿐만이 아니고, 다음 공사 경우에는 공사 30일 전까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굴착 깊이가 4m 이상이면서 도로 안에서든 도로 바깥이든 굴착 깊이 4m 이상 땅을 파고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인 굴착 공사는 모두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경이 터널의 직경이 1.35m 이상이고 100m 이상인 터널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내가 공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정부에, 그러니까 지자체에 협의를 하고 경우에 따라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지하 안전법에 의해서 지하 안전 영향 평가라는 것을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고,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또 경우에 조금 작은 규모에서는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지하 안전 영향 평가는 굴착 깊이가 20m입니다. 무려 20m입니다. 그리고 터널 공사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 평가는 10m 내지 20m 미만의 굴착 공사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굴토 심의를 하고 있는데 굴착 깊이가 10m 이상입니다. 연도변에서 도로에 접해서 굴착 공사를 하든 도로 내에서 하든 굴착 깊이가 20m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소규모다 하더라도 10m 이상은 파야 굴토 심의를 하든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받든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받는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시공자, 업체나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파든 민간이 파든 10m는 넘어야 사전에 사후에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60cm입니다.
땅을 10m를 파면은요, 대체로 봤을 때 한 층의 높이가 2.5m 내지 3m, 3m라고 해도 3층 이상은 파야 우리나라는 관리를 합니다. 사전에 그 땅을 파는 사람이 얼마나 안전하게 땅을 안전시설하면서 땅을 팔 건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관여를 하는 것은 10m가 3m 이상은 파야 관리를 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60cm 이상을 파면은 도로 바깥에서 60cm 이상을 파면 도로에 접해서 60cm 이상을 파면 사전에 승인까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반면에 우리는 이 3층 정도까지 땅을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든 땅을 파는 사람에게 그 안전에 대한 관리를 일임하고 지자체에서는 관리를 안 하죠. 관리 대상 밖에 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의 굴착공사장 관리를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나라 사례를 한번 먼저 좀 볼까요?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최근에 이제 대형 땅꺼짐사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5월 28일에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방안 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굴착공사장에 대해서 안전관리 방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 현재 문제점은 어떻고 정책 방향은 어떻게 하겠어, 세부 추진 과제로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굴착공사장의 집안 예방 활동을 강화를 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라는 등의 얘기를 하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세밀하게 드리겠습니다만은, 주의 관심 지역,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 GPR 탐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처럼 국내에서는 굴착공사 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를 한 반면에 일본에서도 최근에 잇따라 공사장에서 굴착공사장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감안해서 혹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굴착공사 관리 방안 등이 있는지를 제가 쭉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겠네요. 검색이 안 됩니다. 대신에 국토교통성, 지자체 등이 사고 원인 조사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도 똑같이 시행을 하죠. 예를 들어서 사고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낸 것을 하나 살펴보면은 2020년도에 도쿄도 조후시에서 도로 함몰이 땅꺼짐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인을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갖다 보면 역시 쉴드 TBM, 우리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었죠. 쉴드 TBM 공사가 땅꺼짐이 꽤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봤는데, 이 자갈이 많은, 자갈이 세리분, 그러니까 모래등 같은 아주 작은 입자의 그런 그 흙성분보다 자갈이 좀 입자가 굵은 것이 많은 집안에서 이게 좀 더 무겁겠죠. 이러한 집안에서 공사를 하는데 밤에 쉴드 머신이 쉬고 작업을 이제 멈추고 휴식하는 중이죠. 야간 공사를 안 한다 이런 소리인데, 그때 작업 중지 중에 그 무거운 자갈이 아래로, 이거 쉴드 머신인데 아래로 가라앉고 토사가 분리해서 침강호, 그러니까 무거운 것들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다져지고 그것이 굳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폐색이 돼서 쉴드 기계 앞에 땅을 깎는 그런 커터가 있었는데 이 커터가 작동이 안 됐다. 작동이 안 되고 이 굳은 것, 폐색이 단단하게 굳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약액을 주입을 했는데 흙을 좀 무르게 만드는 약을 주입을 했는데 그것이 과다하게 주입이 됐고, 그래서 주변 집안까지, 주변의 땅까지 더 많이 이완이 돼서 땅을 더 많이 굴착하게 됐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굴착해서 결국적으로
위에 이 같은 함몰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원인을 밝히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배토량을 흙을 어쨌든 계획했던 것보다 흙이 더 나오면 그 위에 땅꺼짐이 생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배토량 관리를 좀 더 강화하게. 그 다음에 커터 회전이 만약에 불능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게 폐색이 된 경우에는 대응을 하는데 공사를 일단 중지하고 원인 규명을 하고 지표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공기에 쫓겨서 공사를 하기보다는 공사를 일단 중지하고 원인을 충분히 규명하고서 지표면에 이 땅에다 영향을 주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것을 약액 등을 첨가해서 녹여서 앞으로 전진하는 경우에 집안 상황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추, 보링 조사 등을 실시하겠다라는 이 과정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이것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공사장 사고 정보를 공개를 하는 사례를 갖다가 지금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입니다만 후쿠오카시의 하카다역이 2016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9년 전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이 사고 관련 자료가 지금도 그 일체가 사고의 개요, 설계, 시공의 과정, 사고 원인 조사, 또 보상은 어떻게 했는지, 각종 그 Q&A, 또 도로 복구는 어떻게 했는지 등에 대해서 이 지하철 나나쿠마선 연장 공사로 인한 땅꺼짐 사고에 대해서 일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봤을 때는 굴착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에 그게 터널 공사든 건축 공사든 도로에서 땅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자체 등에서 어떻게 시공자가 안전하게 시공할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관여를 해서 한번 승인 또 신고나 승인 받는 과정을 갖다가 거치고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공사장별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과정을 일체를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일체의 자료를 전부 다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공사, 유사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 검색을 하고 열람을 하고 자기 공사에 참고를 해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일체를 공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봐도 굴착공사장을 따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로 인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대책을 쭉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굴착공사장별로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그 개별 사고에 대한 사고 원인 조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공개하는 것 외에 별도로 공사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정부의 대책 같은 것은 제가 검색하지를 못했습니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한번 계속 검색을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굴착공사장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저희는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하안전법,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굴착 깊이, 공사 종류에 따라서 공사 전 또 공사 중에 안전관리를 합니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착공 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는데 지하 안전영향평가는 굴착 깊이 20m 이상 또는 터널 공사가 되고요. 이것들은 공사 전에만 이 시기가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고 또 이것들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굴착공사 착공 후에도
골작 공사를 제대로 적정하게 하는지, 지하 안전 확보 방안 여기서 마련한 것을 이행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 안전 영향 평가 대상 골작 깊이 20m 이상 골작 공사나 터널 공사는 사전 또 공사 중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 평가는 골작 깊이 10m 내지 20m, 그러니까 땅 10m 이상을 파는데 20m 미만까지는 사업 계획의 인가 승인 전에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받는 반면 사업 공사 중에는 영향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안전법에 의해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 착공 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60cm, 연도변에서 60cm를 파는 경우에 사전에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10m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굴착공사 앞에서 봤던 최근에 발표한 2025년도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방안을 내용을 보면 GPR을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굴착공사장 공동탐사를 강화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위험 지역 지정, 고위험 지역을 지정해서 공동탐사 주기를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은 5년에 1회 하던 것을 굴착공사장 등 고위험 지역은 1년에 2번을 시행을 하겠다. 또 지자체에서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 집안 탐사를 해줬는데 앞으로는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집안 탐사를 하겠다. 근데 국토부 산하에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집안 탐사를 하죠. 굴착공사장 등에 대해서도 직접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GPR 탐사 장비를 확충을 하겠다. 현재보다 GPR 탐사 장비를 좀 늘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게 GPR 탐사를 굴착공사장에 대해서도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이 공동이 생성되고 확대되는 그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요. 공동이 이렇게 처음에 굴착공사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결함이 있어서 흙과 물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기면 초기 단계에는 이렇게 이제 아치 효과가 작용을 해서 이 집안이 견디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공동을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공동이 진행이 되면 폭이 점점 넓어지면서 결국에는 상부의 아치 효과가 이게 북락되면서 이게 얇아지면서 아치 효과가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되면은 아치 효과가 잃어버리게 되면 붕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함몰이 생기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하수도라든지 이러한 지하 매설물에 의한 그 공동은 우리가 지금 지하 매설물의 깊이가 보통 1.5m, 2m 안쪽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GPR 탐사 범위, GPR이 대체로 현재는 우리 국내는 2m, 지금 일본이 3m 정도인데 탐사 가능 깊이가 요 집안의 두께가 남아있는 공동의 상단에 있는 집안이 2m 안쪽에 2m보다 작을 때는 탐사가 되겠죠. 탐사가 돼서 공동을 보수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건축공사장이라든지 터널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결함 부위가 2m보다 훨씬 깊을 수 있죠. 터널공사 같은 경우는 40m 정도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니까 이 40m 밑에서 결함이 생겼을 때 공동이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진전이 돼서 올라오다가 진행이 돼서 쭉 어디까지요? 2m 안쪽까지 이렇게 직선 형태로 올라오면은 발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게 확대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 상단의 토사가 2m 두께가 되기 전에 2m보다 얇아지기 전에 아치 효과를 잃어버려서 북락될 함몰이 생길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이게 40m 미만인
밑에서 이렇게 쭉 40m, 38m까지 쭉 길쭉하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넓게 벌어지면서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게 탐사 범위 내에 들어오기 전에 토사가 상단이 3m, 4m 등이 되는 상황에서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다. 다시 얘기해서 굴착공사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굴착공사장에 대해서는 GPR 탐사로 해서 이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물론 건축공사장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지금 10m 미만 3층 이하로 타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better than nothing이다. 안 하는 것보다는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럴 수 있지만, 과연 GPR 탐사가 이 지하 터널 공사라든지 깊게 파는 건축 공사장의 그 함몰 문제, 땅 꺼짐 문제를 찾아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좀 다소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발견되기 전에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런 거죠. 그러면 굴착공사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이것은 하수도 등의 지하 매설물 등 다른 그 원인에 의해서 무너지는, 땅이 꺼지는 문제와는 다소 조금은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시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이 지금 그 흙과 물이 빠져나가는 결함 부분이 이 지하에 이렇게 있는데, 이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에는 이 결함 부분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카메라를 넣어서, 로봇에 달린 카메라를 넣어서 이 결함 부분을 찾아내서 위에 동공이나 함몰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보수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동공 탐사를 GPR로 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도 있어서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굴착공사장 같은 경우에 특히 터널 공사라든지 건축물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하 이제 토류벽이라고 그러죠. 흙막이 벽이 거기서 생기는 결함, 그것은 눈에 보이죠. 가시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발견이 되죠. 터널도 역시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TBM 같은 쉴드 TBM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우리가 자료를 아까 봤습니다만은 배토량, 얼마나 흙이 많이 나오는지를 갖다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게 계획된 양보다 훨씬 더 많으면은 자칫하면 땅 꺼짐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관리를, 그러니까 공사 관리를 하면서 그 공사장에 흙과 물이 빠져나오는, 유출되는 결함 부분을 찾아내기가 쉽죠. GPR로 탐사라는 것보다는 공사장 내에서 공사 관계자가, 시공자든 감리자가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어느 곳에 혹시 지하 터파기 과정에서 흙막이 벽에 누수가 되는 곳이 있는지, 또 흙이 빠져나오는 곳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터널 공사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관리를 하면은 되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터널 공사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최근에 보면 국내 건설 공사장의 대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내 건설 생산 시스템에 전반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고 그 부분을 짚어볼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과거에 고도경제 성장 시기의 건설 관행이라든지 시스템이 아직도 좀 구석구석에 남아 있어서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만 봐도 금년에도 동대문구 재개발 현장에서 건물 철거 중에 붕괴가 되고, 2월 달에는 안성에서 교량상판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교량상판이 붕괴가 돼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도로공사 중에 임시 제방을 쌓는 게 부실해서 오송 참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붕괴가 되고 아이파크 아파트 현장에서 또 공사 중에 붕괴가 되는 등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 현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건설공사는 여러 가지 이 과정을 갖다 거쳐서 이제 우리가 시설물들이 만들어지는데, 공사 중에 사고 발생 요인은 물론 우리가 건축이라든지 토목은 자연 속에 우리가 인공 시설물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자연이 주는 여러 가지 그 여건 속에서 인간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물들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자연의 힘을 극복하는, 자연이 주는 역경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운 점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계속 기술이 발전해 왔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겪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공사 중에 휴먼 에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스템이 부실할 수도 있거나 혹은 부실하거나 미비하거나 그 수준이 좀 그 요구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고가 일어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인데, 건설공사는 그 생산 과정이 우리가 도급공사, 이 건설공사는 도급공사에 해당이 되는데, 도급공사의 특징은 휴대폰이라든지 다른 전자제품처럼 뭐 TV나 이런 컴퓨터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구매자가 다 그 성능과 제품 품질 수준을 보고 비교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공사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양복을 맞춰 입듯이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 먼저 선 계약을 하고 내가 그 구매자가 요구하는 물건이 만들어지면 최종적으로 그때 가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도급공사 중에 하나죠. 이러한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있고, 그 발주자가 기본 구상을 해서 내가 어떤 물건이 갖고 싶다, 어떤 시설물이 갖고 싶다는 기본 구상을 하면은 그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그 타당성 조사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이 기본 계획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하는데, 이 기본 설계, 실시 설계가 끝나면 보통은 업체 선정을 합니다. 공사 발주 방식에 따라서는 업체가 시공과 설계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칭 말하는 턴키 아니면 DB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디자인 앤드 빌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설계와 시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면 대가를 지급하고 유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게 발주자 혹은 건축주가 되겠죠. 그리고 이 발주자가 전문성 있는 기관, 전문기관에다가 보통 설계를 맡깁니다. 여기 있는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맡기게 되죠. 용역을 맡기고, 그것이 납품이 되면은 시공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도급 계약을 맺게 되죠. 이 사람이 발주자가 원하는 수준의 물건을 만들도록 감독을 전문기관에다 대신 맡기는 경우가 있죠.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대신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면 책임 감리 혹은 뭐 사업 관리 이런 용어를 갖다 쓰는데, 사업 관리자, 감리자를 시켜서 시공자가 공사를 규정에 맞춰서 적정하게 하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꺼짐에 대해서도 이 감리자든 시공자든 현장에서 그 앞에서 말한 대로 물하고 흙이 빠져나가는 곳이 있는지, 빠져나오는 곳이 있는지, 유출되는 곳이 있는지를 현장 점검을 수시로 현장 점검, 상시 점검을 해서 살피면 초기 단계, 설령 그런 곳이 생긴다 하더라도 초기 단계에 막을 수 있고, 또 이 감리자는 사전에 이 시공자가 시공계획서를 내고, 이 공사를 어떻게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시공계획서를 내고 시공 상세도를 또 그림을 그립니다. 어떻게 해서
그 흑마기 벽은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아주 도면을 상세하게 내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서 좀 불확실한 요소가 있으면 보완을 시키고, 또 공사 중에는 이것대로 시공을 하는지를 감독을 해야죠. 이 부분이 우리가 국제적인 표준,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지,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은 현장에서 사고가 좀 줄어들겠죠. 근데 최근에 사고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잇따라서 반복돼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혹시 이 시스템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에 못 미치는 건 아니냐, 이것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에 맞춰놔도 휴먼 에러 또는 인간이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례도 한번 좀 살펴보면, 이거는 제가 이 건축 분야에서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뒀던 건데요. 대학원 강의할 때 쓰던 건데, 대체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새로운 디자인의 건축물 부분에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학위 공부할 때 봤던 그 책 중에 사고의 가장 큰 원인들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New or Unusual Materials, 똑같이 Method of Construction, Types of Structure 이렇게 나옵니다. 발음이 좋지 않은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은 재료,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은 시공 방법,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은 타입의 구조물, 형식의 구조물, 여러 가지 새로운 구조물들이 많이 만들어요, 건축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재료, 시공 방법, 그런 형태의 구조물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휴먼 에러를 일으키기가 쉽다. 그래서 저런 형태의 것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극복을, 이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최소화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시스템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감리자나 시공자가 제 역할을 못하든지, 이 시공자도 하도급자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고 감리자도 같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실하다든지, 아니면 이 감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준이 국제 수준에 못 미치거나 시스템 자체가 미비하다. 다시 얘기해서 감리자 숫자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절대 숫자보다도 우리가 부족하게 공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성수대교 붕괴된 이후에 가양대교에서 최병렬 시장이 외국 감리를 도입을 해서, 이때 당시에 제가 담당 과장을 했었는데, 그때 세계적인 감리 회사죠, 모튼 맥도날드 영국 회사랑 감리를 해봤는데, 이때 보면 이 사람네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가양대교 감리에 저희가 감리원이 한 20여 명 정도 투입을 했었는데, 같은 규모의 홍콩에서 모트 맥도널드사에서 감리하는 홍콩의 칭마대교는 이 가양대교 규모가 비슷한데 감리원만 100명이 넘는다,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 한강교량 하나에 5명 내지 6명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하다, 수준이 미달한다. 그 감리자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면, 서류가 너무 불필요한 게 많다든지, 할 일이 현장이 너무 넓은데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일일이 다 돌아다 보고 눈으로 살필 수가 없죠.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네들이 그때 저한테 얘기했었던 것 중에 인상에 남는 것은, 감리자, 그 중에 특히 인스펙터는
현장 전체 바운더리에 상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구석구석마다 다 적어도 한 사람의 인스펙터는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네들은 인스펙터가 현장에서 규정과 달리 또 이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와 달리 시공계획서, 시공자가 만든 계획서, 시공계획서, 시공자가 만들어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이 시공상세도면, 이 둘 다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요것이 시공의 적부,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이것과 다르거나 규정과 다르면은 거기서 바로 NCR이라는 것을 발부를 하게 되고, 그 NCR이 발부가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결함의 정도가 어떤 기준을 넘어서면 공사 전체가 스톱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리 시스템이 우리가 글로벌 시스템에 대해서 부족하지는 않은지, 또 다른 분야, 이렇게 뭐 불법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땅꺼짐과 관련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감리자, 시공자, 특히 감리자가 현장에서 그 터널 공사든 아니면 건축 공사장이든 감리자가 현장에서 물이랑 흙이 빠져나오는 것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살피면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지표면에서 GPR로 탐사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불가시 영역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 영역을 GPR로 탐사를 하는 건데, 공사장에서는 그 안에, 터널 공사장 안에, 또 굴착 공사장 안에서 보면 흙막이 벽이라든지 아니면 터널 그 막장이라든지 아니면 쉴드 TVM 같으면 뒤에서 나오는 배터리랑 갖고서 눈으로 보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얼마나 엄격히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게 엄격히 진행이 안 된다면 우리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정부는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제가 그 부분을 우리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다 다루지는 못하고, 과거 2022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랑 관련된 내용을 쓰면서 이 건설공사 부분에서는 건설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는 내용을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굴착공사랑 관련해서 조금 보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전에 굴착공사장에 대해서 일본 등에 비해서 너무 좀 그 사전 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0m 이상이 되어야, 굴착 깊이 10m 이상이 되어야만 관리를 하는데, 일본은 60cm만 굴착을 해도 사전에 관공서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관공서가 개입해서 시민의 안전을 챙긴다. 우리는 10m가 넘어야 된다. 거기 사이에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것이랑, 그 다음에 굴착공사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GPR 탐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조금 효과가 의문시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무엇에 집중을 해줘야 되느냐? 공사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땅꺼짐과 관련해서는 공사장 내에 흙과 물이 유출되는 곳이 있느냐, 결함이 있어서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든지 공사 관리를 좀 소홀히 해서 물과 흙이 빠져나오는 곳이 있느냐, 혹은 쉴드 TPM 같은 곳에서는 배터량이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는 게 맞다. 그것을 감리가, 현장에서 상주하는 감리가, 시공자가 제대로 하도록 계속 감시 감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일회성 점검이라든지, 뭐 국토부에서 일회성 점검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공사 후에, 공사 착공 후에 일회성 뭐 정부에서 점검을 현장을 가서 하는 것으로는
발견해내기가 쉽지가 않고 현장에서 매일 상주하고 있는 감리가 그것을 순찰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주변에 안전 조치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